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김가현입니다. 자연대 학술연구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장님, 학과장님, 그리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학술연구상과 관련된 연구 논문, 제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저널에 작년에 출판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배경 지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 물질에 관한 연구입니다. 바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으로 만든 실리콘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들고 그 회의에서 우리 그 인프라스트럭처 회의에서 들고 있었던 이 웨이퍼, 이 실리콘 웨이퍼가 반도체 산업과 태양광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원재료이고, 특히 이제 저는 태양전지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실리콘 태양전지는 실리콘 웨이퍼가 가장 중요한 원재료이기 때문에 태양전지 제조 가격의 64%를 실리콘 웨이퍼가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로 현재 기술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 가격의 34%를 실리콘 웨이퍼가 차지합니다. 그만큼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태양광 발전 그리고 반도체에서 중요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제 외교 분쟁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일부 핵심 반도체 품목을 이제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핵심 품목이라는 물품들을 이제 항목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정리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대일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소재, 부품, 장비 100개 품목 중에서 바로 첫 번째가 실리콘 웨이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반도체 그리고 태양전지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콘 웨이퍼는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 여기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는 이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은색 금속처럼 보이는 기둥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제 키만한 2m 정도 높이의 이제 실리콘 그 단결정의 기둥인데, 이것을 이제 실리콘 인곳, 여기 실리콘 인곳 아니면 이제 한자어로는 주괴라고 합니다. 단결정으로 만든 기둥인데, 이 실리콘 단결정 실리콘을 이제 기둥 모양으로 성장시킨 다음에 단결정으로 성장을 한 후에 이것을 멀티와이어 이 줄톱으로 이제 가공을 해서 절단해서 이제 접시 모양의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요즘에는 이제 실리콘 한 장 만들 때 실리콘 웨이퍼가 너무 두꺼우면 이제 많은 웨이퍼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두께로 최대한 얇게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이 줄톱 두께랑 실리콘 웨이퍼 두께랑 그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 주괴를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톱날이 있는 와이어소를 이용해서 이제 절단 가공을 할 때 웨이퍼 한 장을 만들고 그 다음 웨이퍼 사이에 이제 줄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와이어소잉으로 이제 흔히 소위 말해서 톱밥 컬프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컬프 로스가 놀랍게도 웨이퍼 두께랑 거의 비슷합니다.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웨이퍼 두께의 80%까지도
이 톱밥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2m 또는 이제 4m까지 굉장히 높은 주개를 만들어도 한번 절단 가공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반이죠. 웨이퍼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에 뭐 60%에서 80%까지 물질이 거의 웨이퍼 만들어낸 웨이퍼만큼의 물질이 톱밥으로 손실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어떤 기술, 어떤 연구를 하게 되었냐면 지금 이제 에피탁시라고 하는 그 방막 공정의 일종인데 반도체 방막 공정의 일종입니다. 반도체 방막 공정은 이제 어떤 이 에피탁시라는 그 공정 방법은 방막을 성장시키는 공정 방법인데 방막을 성장시키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기판과 결정 구조가 같은 기판과 같은 결정 구조의 방막을 성장시키는 방막 공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여러 가지 방막 공정이 있는데 방막을 성장시키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기판이 결정질로 표현된 기판이 있고 그 위에 방막을 성장시키면 뭐 온도에 따라서 결정질이 성장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비정질의 방막이 성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결정질 기판 위에 지금 제 여기 화면에 가려져서 일부밖에 나오지 않는데 결정질 기판 위에 결정질 단결정의 기판을 같은 결정 구조의 방막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에피탁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작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제 실리콘 웨이퍼 기판, 모체 기판이라고 하는 기판 위에 가스를 이용해서 방막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된 방막이 웨이퍼 모체 기판과 똑같은 결정 구조를 가진 단결정 방막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에피탁시 성장법을 이용해서 실리콘 웨이퍼를 성장하고 이 성장된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해서 태양전지까지 구현하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태양광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일종의 원재료에서부터 최종 단계의 어떤 제품에 이르기까지 원재료가 최종 단계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일종의 분석 차트입니다. 분석 차트인데 보시는 그림은 이제 태양광 밸류 체인으로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돌덩어리 또는 이제 모래인 규산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종 단계인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그리고 이제 발전소까지의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게 규산염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각에 포함된 돌덩어리 또는 모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산화물로 되어 있고 SiO2 실리콘 산화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수한 실리콘으로 정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그 금속학적 실리콘을 만든 후에 가스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염산에 녹여서 트라이클로로사일렌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모노실란이라고 하는 메탄이랑 같은 분자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족이기 때문에 메탄과 같은 실란 같은 이제 가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제를 해서 굉장히 고순도의 실리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 이 가스를 다시 이제 고체로 폴리실리콘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최초의 불순물이 굉장히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던 모래 또는 돌덩어리 규산염에서 이제 아주 순수한 7-9 또는 이제 11-9까지도 가는 99.9999999% 정도의 굉장히 순수한 고순도의 실리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폴리실리콘 단계에서는 여전히 순수하기만 할 뿐 단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을 다시 녹여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단결정의 기둥 모양의 이제 인곳을 성장시키게 되고 그 인곳을 다시 절단 가공해서 웨이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 공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뭐 프로세서 이런 칩들이 되는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태양전지도 일종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태양전지를 제작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듈, 우리가 패널이라고 부르는 모듈을 거쳐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다 합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태양전지로 만들어낸 전기세가 전기 요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산업이랑 기술적으로는 같은 기술이면서도 어떤 산업의 특징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오면 굉장히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고가의 신제품, 최신 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이 나오면 오히려 가격이 싸집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왜 그러냐면 이제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텔 또는 TSMC 이런 전 세계의 다른 반도체 기업체와 경쟁을 하고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 또는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기업 이런 또는 이제 일본에 있는 뭐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이제 일본에 있는 디스플레이 기업 이런 그 다른 기업체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화솔루션이라든가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체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다른 에너지와 이제 경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상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같이 이제 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에서의 태양전지 기술에서의 어떤 기술 발전은 고성능의 태양전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고성능의 태양전지를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성능의 태양전지를 구현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전체 밸류체인에서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산 태양광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여기서 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세가 싸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싸고 그 다음에 뭐 그 국가 체제의 덕분에 이제 여러 가지 태양광 기업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같은 원자재를 이용해서 같은 비슷한 설비 공장에서 같은 태양전지를 제조를 해도 중국에서 만들어낸 태양전지가 우리나라 국산 제품보다 성능은 비슷한데 성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고 기술 경쟁력을 키워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밸류체인에서 제가 말씀드린 에피탁시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가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웨이퍼를 생산할 뿐 아니라 태양전지는 이제 PN 접합이라는 PN 접합으로 구성된 반도체 소자인데 그게 반도체에 P타입, N타입의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 PN 접합을 형성할 때 웨이퍼를 에피탁시법으로 웨이퍼를 형성할 때 N타입 반도체로 형성을 하다가 중간에 P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이 두께 방향으로 PN 접합이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태양 전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용해서 웨이퍼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태양 전지까지도 바로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규산염에서 가스, 그 다음에 가스에서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스에서 바로 웨이퍼 또는 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정 단계를 크게 단축시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에피탁시 실리콘은 많은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에피탁시 실리콘 웨이퍼
분야에서 가장 이제 선도 기관은 독일에 있는 이제 넥스웨이프라는 이제 일종의 그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업인데, 독일의 이제 유명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중에서는 이제 프라운호퍼 이제라는 태양전지 연구소, 태양에너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연구소에서 스피노프한 넥스웨이퍼라는 기업체에서 현재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이 웨이퍼에서 이제 그 웨이퍼를 이용해서 태양전지도 구현을 하고, 굉장히 고효율 태양전지도 지금 제 영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고효율 태양전지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현재 에피탁시 기술이 굉장히 이제 전망도 좋고 유망한 그 기술적인 전망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될 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극복해야 될 난제의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에피탁시 기술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에피탁시는 단결정 위에 단결정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면 단결정 위에 단결정을 성장시키면 그게 에피탁시 웨이퍼라기보다는 그냥 에피탁시 그 웨이퍼 자체가 더 두꺼워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결정 위에 단결정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반도체인 뭐 갈륨아산화이드, 3호족, LED의 재료로 사용되는 3호족 반도체라든가 이런 반도체들의 경우에는 헤테로 에피탁시, 서로 이제 다른 종류의 물질을 이용해서 성장하는 헤테로 에피탁시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경우에는 그 쉽게 식각되는 희생층을 중간에 넣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실리콘 에피탁시 같은 경우에는 결정 구조가 가장 같은 실리콘만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성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희생층 같은 것을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에피탁시 방법으로 웨이퍼를 성장시키냐면, 기판의 표면 일부를 부식시켜서 이렇게 이제 그림에 표현한 것처럼 다공성층을 만들어냅니다. 다공성층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에피탁시 성장을 한 다음에 떼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떼어내서 에피탁시 웨이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모체 기판의 일부가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지냐면, 모체 기판의 일부가 논문 데이터만으로 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하면 1마이크로미터에서 3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의 두께가 같이 떨어지는데, 그건 이제 논문용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양산성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제 10마이크론까지도 이제 그 재현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위해서 10마이크론까지도 이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태양광 웨이퍼가 뭐 200마이크로미터 아니면 반도체용 웨이퍼가 500마이크로미터인데 10번에서 한 20번 정도 이 에피탁시 웨이퍼를 방리를 하고 나면 이 모체 기판이 소모가 돼서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피탁시라는 게 끊임없이 모체 기판을 계속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서는 이제 또 다른 비용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하기 쉽게 이제 그 산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에피탁시 성장을 하는데 그 에피탁시 웨이퍼를 방리하는 분리층 역시 다른 종류의 이제 다공성 실리콘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그 위에 에피탁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탁시 웨이퍼를 떼어낼 때 기존에 있던 모체 기판의 표면 위쪽에서 떼어내게 돼서, 마치 여기 이제 SEM 단면도가 나오는데 가운데 살짝 마치 이제 무슨 비행기 티켓 절취선처럼 보이는 아주 얇은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게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아주 얇은 다공 구조인데, 이런 다공 구조를 가진 실리콘 물질을 방막 공정으로 증착을 해서 분리층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 에피탁시 웨이퍼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 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모체 기판으로 결정의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먼저 그 다공성 물질 플라즈마 어시스티드 에피탁시라고 해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에피탁시를 이용해서 다공성의
일부러 공극이 굉장히 많은 성긴 구조의 에피탁시 방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고온에서 수소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는 일부 기둥만 남은 굉장히 이제 나노갭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표면은 닫힌 단결정 구조로 변하게 되는데, 그 위에 다시 같은 반응기에서 고온으로 에피탁시 웨이퍼를 구조를 이제 그 두꺼운 에피탁시 실리콘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SEM 단면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얇은 10나노미터 정도의 나노갭 을 가지고 그 위에 에피탁시 실리콘이 성장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간단하게 에피탁시 웨이퍼를 떼어내서 위쪽에 있는 떼어낸 웨이퍼는 이제 태양전지 또는 반도체 공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바닥에 있는 모차 기판은 떼어냈으니까 다시 이제 결정지 실리콘 웨이퍼 처음에 이제 웨이퍼 기판을 재활용해서 다시 이 공정을 반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기판을 무한대로 재활용할 수 있고, 무한대로 재활용하면서 가스를 이용해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모체 기판을 이용해서 반응기 하나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방막 성장을 하게 되는데, 사일렌을 사용해서 먼저 플라즈마 에피탁시라는 공정을 통해서 에피탁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결정 성장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바닥에 이제 공극이 조금 있는 구조가 되고, 이것을 고온에서 수소 열 처리를 하면 계면이 이렇게 일부 기둥만 남은 나노 공극이 계면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고속으로 에피탁시를 다시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구조를 떼어내면 에피탁시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에피탁시 웨이퍼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응용 분야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응용 방법, 이렇게 현상을 응용해서 기술로 쓸 수 있게 되는 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나노갭 형성이라는 핵심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 주된 연구의 주된 내용인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플라즈마 에피탁시라는 공정 방법으로, 방막 성장 방법으로 방막을 성장하면 이제 SEM으로도 관찰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나노 공극들이 기판과 에피탁시 방막의 경계면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수소 분위기에서 950도 정도의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마치 이제 아주 점성이 높은 꿀이나 물엿 같은 아주 찐득한 액체 안에서 기포들이 서로 뭉쳐서, 표면에서 기포들이 서로 뭉치듯이 이 보이드들이 신터링을 통해서 서로 이제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보이드들이 경계면에서, 기판과 에피탁시 방막의 경계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아주 일부의 기둥만 남겨놓고 완전히 분리된 나노갭을 형성하는 현상을 최초로 이제 본 논문에서 발견을 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TEM으로도 관찰을 해보면 이제 기판과 에피탁시 실리콘 사이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나노갭이 굉장히 균일하게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노갭의 두께가 10나노 또는 아주 끝에 볼록한 부분에서도 이제 25나노미터 정도로 굉장히 얇은 나노갭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SEM 이미지에서 기판 위에 50마이크론 정도 되는 이제 태양전지 또는 반도체 소재로 만들기 충분한 두께의 에피탁시얼 실리콘 적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개념도로 보시는 것과 또는 이제 확대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구조의 일부 기둥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방막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 층을 주게 돼서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기존의 인곳을 성장시켜서 절단 가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에 성장시킨 후에 떼어내는 방법으로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가 그 실리콘 웨이퍼를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었고 떼어낸 단면을 보시면 이제 거울처럼 정말 거울처럼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이 떼어낸 표면이 굉장히 이제 표면에 이제 그 거칠기가 없고 굉장히 매끈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매끈한 표면이고 표면에 이제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기판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낸 1인치 크기의 웨이퍼를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구현을 했고 훌륭하게 태양전지가 물론 태양전지 효율이 이제 뭐 세계 신기록은 아니지만 이 현재 단계에서 이 웨이퍼를 이용해서 태양전지까지 구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체 기판과 모체 기판에서 에피탁시 적층 구조를 다 성장시킨 후에 떼어낸 후에 전후에 모체 기판 표면을 AFM으로 비교를 했는데 최초 아무것도 성장하기 전과 비교해서 약간 이제 그 기판 그 표면에 이제 거치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노 구조의 기둥들이 그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RMS 러프니스가 0.1에서 0.687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치로 굉장히 플랫한 표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정도의 거칠기는 사실 아주 간단한 처리를 통해서 금방 이제 표면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체 기판을 영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피탁시 실리콘을 이용해서 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구현할 수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완전 상향식 방법으로 에피탁시 실리콘 웨이퍼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에피탁시 실리콘의 나노 구조가 이 그 완전 상향식 방법 에피탁시와 태양전지 구현에 큰 도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생물학과 박윤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머티리얼스 앤 스템셀 리서치인데 특히 리제너러티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재생의학, 제너레이션을 다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생의학이라는 영역이고요. 재생의학을 위해서 생체재료랑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떻게 뚝딱거렸는가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발령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 과의 생체재료 재생의학 연구실이라 해서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Biomaterials and Regenerative Medicine Lab 해서 BRL이라고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름에서 그대로 정직하게 그래서 스템셀 연구를 같이 하면서 바이오머티리얼을 같이 둘을 버무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줄기세포는 주로 이제 뭐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세포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성체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미 분화가 끝난 그 성체 조직을 이용해서 그 조직 내에 존재하는 MSC라고 하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이것들을 이용한 재생의학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줄기세포의 기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천연물에서 유래할 수도 있고요. 합성물질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떤 기능성을 갖는 생체 재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소재를 발굴하는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잘 어우러지게 하는 그 기술이 이제 여기 적혀져 있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제 제가 줄기세포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뒤쪽에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줄기세포랑 생체재료를 DDS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 버무려서 결국 티슈를 리제너레이션하는 연구, 즉 재생의학하는 연구는 일종의 조직공학, 티슈 엔지니어링 필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직공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공학의 영역, 즉 티슈 엔지니어링의 이것을 위한 이제 세 가지 대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스템셀, 근데 반드시 스템셀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소마틱 셀이라고 하는 체세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세포들을 적합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컬처 메서드도 굉장히 최적화하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과 스캐폴드, 그 세포만 아픈 사람한테 바로 주사를 놔줄 수도 있겠지만 이 세포가 한 곳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혹은 어떤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거푸집의 역할을 하는, 스캐폴드의 역할을 하는 이제 소재가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머티리얼이 스캐폴드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물질이라던가 합성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시그널링 몰리큘.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가 잘 특정 장기세포로 분화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어떤 물질이 잘 전달되게 해준다거나 이런 시그널링 몰리큘까지 다 해서 결국 이 세 가지 인자로 구성된 게 조직공학의 영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셀 스템셀의 영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스템셀 리서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라면 전지전능한 세포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세포로도 내가 원하는 영역, 원하는 장기로 분화가 될 수가 있는 세포이고요. 혹은 제가 사용하는 MSC라고 하는 중간엽 줄기세포 혹은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분화하는 줄기세포라고 해서 특정하게 제한은 좀 되어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줄기세포에 비해서 안전성이 좀 있는 생체에 이식이 됐을 때 조금 안전성이나 그런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있지만 이제 좀 다 약간 제한적인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배양된 줄기세포가 골수라던가 백혈병 치료를 위한 골수 재생이라던가 신경재생이라던가 신장근육 재생이라던가 췌장세포로 분화돼서 각각의 떨어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템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저희 실험실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입 벌리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편도선 조직에서 유래한 톤실 드라이브드 메센키마 스템셀이라고 해서 TMSC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톤실 드라이브드 메센키마 스템셀이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소아 환자들 중에서 우리 성인의 경우처럼 이제 감기 걸려서 목에 편도선 붓는 그런 증상은 아니고, 소아의 경우에는 염증 반응은 없이 편도 부위만 하이퍼플라시아라고 해서 과증식이 일어나서 붓는 거죠. 그래서 얘네 이 두 조직이 부어서 이렇게 맞닿아 버리면 이제 아기들이 이제 숨을 잘 못 쉬게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된다거나 해서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 후 버려지는 이 편도 조직을 이용해서 이 안에서 MSC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덴탈 펄프 스템셀이라고 해서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면 이 안에 요렇게 빨갛게 땡글땡글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치수라는 요 영역 안에도 성체 줄기세포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세포를 이렇게 발치한 치아의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싹 그 안에 있는 치수액을 뽑아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MSC를 분리해서 결국 DPSC라고 하는 덴탈 펄프 스템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실험실은 그래서 두 가지 특이한 이런 어떤 유니크한 MSC를 이용해서 재생의학 연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톤실 드라이브드 메센키마 스템셀을 활용한 연구가 제가 2012년부터 이제 거의 10년 조금 넘게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내용들처럼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라던가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라던가 뼈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고요. 슈반셀이라고 하는 신경 주변에 이제 약간 전도체에 해당하는 세포, 그다음에 테노사이트 인대세포죠. 그리고
마이오사이트라고 해서 근육세포까지 분화가 되더라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건 뭐 제가 다 한 것은 아니고 저랑 같이 연구하셨던 이제 공동연구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수행을 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프라미싱한 세포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세포 치료제로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 개발하는 게 작은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뭐 아디포스, 지방 조직에서 유래한 MSC라던가 본메로, 고울수에서 분리한 MSC를 이용해서 뭐 비교하는 대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체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성이 있는지 먼저 테스트하는 데도 활용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체 재료를 이용한 효능 연구와 더불어서 이것과 관련된 분자세포 생물학적인 기전 연구 또한 잘 이제 재미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선은 이 편도줄기 세포든 덴탈 펄프 스템셀이든 간에 이런 세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생체 재료를 활용해서 재생의학을 유도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한 것들을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라고 해서 대부분의 약물이라던가 외부에서 도입되는 물질들은 세포 내로 전달되기가 조금 어려운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을 혹은 이 물질을 세포 안으로 꼭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어간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세포 투과 기능성을 갖고 있는 펩타이드랑 내가 원하는 약물을 같이 잘 컴비네이션을 하거나 잘 퓨전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잘 안 들어가던 약물이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세포 안으로 원하는 세포 안으로 잘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어떤 물질이 세포 안으로 잘 전달이 됐을 때 뼈 분화라던가 지방 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결국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죠. 대부분 세포가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포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선 세포 표면에서 작용을 받기도 하겠지만 세포 안으로 물질이 들어온 다음에 세포 안에서 어떤 유전물질이든 유전물질을 조절하는 인자들하고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게 조금은 더 효능이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세포를 가급적 세포 안에 넣는 목적으로 이런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런 세포 투과 기능성 펩타이드를 활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펩타이드랑 내가 원하는 드럭 몰리큘을 잘 섞어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컨주게이션을 융합시켜주는 거죠. 하거나 단순히 믹스해주거나 해서 결국에는 이것들을 세포와 함께 같이 이런 약물이 처리된 세포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실험동물 모델에다가 적용하는, 그래서 재생 기능성을 전임상 동물 모델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게 조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향후에는 임상에 활용될 수 있게끔 어떤 바탕이 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펩타이드 외에도 기존에 있는 내추럴 폴리머죠. 키틴키토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틴키토산도 어떤 화학적인 구조를 조금 바꿔서 지금 옥타노일기를 붙인 그 글라이콜 키토산, 그 OGC라고 저희는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줄기세포의 증식이라던가 분할 효능을 더 촉진한다라는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천연물 유래 펩타이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고분자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체 내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천연물에서 유래한 고분자 물질 혹은 이제 그 펩타이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연구를 저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포가 이런 어떤 스캐폴드라고 어떤 그 생체 내에서 실제로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은 줄기세포가 주로 역할을 하고, 그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 거푸집의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원하는 물질이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만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포로 변화된, 즉 분화된 세포만을 그대로 그 질환 동물 모델이든 환자한테 주입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안전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만으로 구성된 그 어떤 장기를 흉내내는 물질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올간, 그러니까 장기의 형태나 기능을 흉내냈다라고 해서 올가노이드라고 이름을 명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만으로 구성이 됐는데 어떤 스캐폴드 없이, 즉 스캐폴드가 프리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 올가노이드체를 개발한 다음에 얘를 동물 모델에 적용하는 연구도 저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씩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식약처의 허가라던가 이런 어떤 치료제로 개발할 때 효율 면에서 최적화하는 연구가 이제 동시에 이제 향후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면에서 치료 효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일단 현재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생체제를 이용한 연구 혹은 생체재료 없이 세포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이용한 올가노이드 형태, 이런 형태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재료는 기존에 알려진 것들을 저희가 모디파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지금 또 최근에 저희가 저희 실험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어떤 분비하는 물질들이 줄기세포에 어떤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재미난 결과들이 조금 나와서 아직은 퍼블리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결국엔 인체에서 공생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줄기세포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같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 새로운 생체 재료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체 재료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걸 또다시 엔지니어링을 해서 엔지니어드 바이오 머티리얼을 활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재생의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인비트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셀 시스템, 그 다음에는 동물 모델에 활용하는 인비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검증 단계에서 수행이 돼야 되고요. 이 단계까지가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먼저 이제 톤실 드라이브드 메센키마 스템셀이라고 하는 편도선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것과 얘를 담을 수 있는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맛있게 먹는 그 젤리뽀랑 비슷한 성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하이드로젤에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서 재생의학에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TMSC는 잘라낸 조직을 이용해서 효소랑 다른 어떤 물리적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서 얘가 MSC인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얘를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임상에서 있는 좀 유명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는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고요. 줄여서 PTH인데 얘는 이제 우리 왜 여기 목에 갑상선이 있는데 이 갑상선에 이렇게 약간 부차적으로 붙어 있다. 갑상선에 이렇게 약간 부가적으로 붙어 있다라고 해서 부갑상선이라고 부르고요. 파라타이로이드 글랜드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콩알처럼 실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쌀알 정도 크기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몸 안에서 칼슘과 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TH 호르몬이 얘네들이 만약에 잘라지거나 갑상선 암이나 다른 물리적인 어떤 갑상선에 질환이 생겨서 얘네들이 절제되는 경우에는 얘가 분비가 안 되게 되고요. 그럼 결국 칼슘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게 되면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는 이게 조금 이제 운영이 안 되는데 요 환자가 굉장히 팔이 꺾이고 덜덜덜덜 떠는 쉬버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칼슘을 정맥 주사해 주면 낫기는 하는데 이거를 위한 치료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제시되지만 현재까지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팅한 방법은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쥐의 부갑상선 조직을 이제 형광 염료를 주입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수술로 잘라내주게 되면은 얘도 아까 사람처럼 막 덜덜 떠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후 하루 3일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쥐가 굉장히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요. 3일쯤 되면 얘가 칼슘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기립하는 현상이 못 일어나고 다리를 약간 질질 끄는 그런 동작
낫게 못하게 되고,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7일 정도 되면 모두 다 쥐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편도줄기세포랑 하이드로젤에 잘 담지해서 잘 흩어지지 않게끔 넣어준 다음에 쥐한테 이렇게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분화시킨, 그러니까 PTH를 분비하는 세포로 발전시킨 세포는 더 8마리가 다 살아있고요. 그냥 분화하지 않은 세포만 넣어줘도 한 4마리 정도까지는 40% 정도는 살아있을 수 있겠더라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그 하이드로젤 안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젤리뽀처럼 이렇게 보시면 딱 그 성상이 젤리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성이나 이런 건 조금 조절은 해줘야 되는데요. 요 젤리뽀 안에 이제 세포니까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요 세포가 요 안에 잘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주사해 준 거고요. 요 안에 그 주사된 부위 안에도 이 피부 밑에다 이식을 해줬는데 이 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저희가 넣어준 세포. 특히 그 중에서도 PTH를 분비하고 있더라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포를 하이드로젤을 잘 싸서 그 아픈 쥐에다가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그 안에 이식된 세포가 잘 살아남아서 뭐 기간은 한 달간 혹은 다른 조건으로 해주고 나중에 이제 아까 올가노이드처럼 만들어준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쥐가 죽지 않고 잘 살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히 칼슘 농도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분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화된 세포를 넣어준 게 더 잘 살았던 이유는 분화된 세포는 세포 외부에 있는 칼슘 농도에 의존적으로 칼슘이 많을 때는 그리고 칼슘 농도에 의존적으로 얘네들이 PTH라는 거를 분비까지 조절하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를 저희가 밝혀냈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성체 줄기세포인 TMSC와 하이드로젤이라는 생체 재료를 잘 섞어서 이식을 해주면 부갑상선 조직을 재생하는 데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이 연구들이 이어서 제가 이제 충북대 오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동물에 이식하는 경우에도 이식한 세포의 숫자가 10의 7승계 정도 됩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세포고요. 이거를 마리당 10의 7승인데 한 군에 10마리씩 실험을 한다거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포수가 10의 8승, 10의 8승이면은 이게 동그라미가 8개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키우려면 처음에 저희가 분리를 했을 때 조사한 세포 특성과 실제로 주입될 당시의 세포를 비교해보면 그 사이에 세포 개대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젊은 세포였었다가 얘를 그 개대를 계속 반복해서 세포를 불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불리고 한 BC 한 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혹은 5개, 6개로 늘어나다 보면은 처음엔 5개대였던 것이 나중에는 8개대, 9개대, 10개대까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처음에 있었던 뽑자마자 조직에서 분리하자마자 얻은 줄기세포 특징과 동물에 이식될 당시의 세포의 특징이 확연히 다를 수 있더라. 그래서 결국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질에 굉장히 혹은 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포가 본연의 줄기세포 특징을 잘 유지해야 되고 얘네들이 이제 기능성이라고 하는 분화된 정도도 비슷해야 되는데 그게 패시지마다 달라지게 되고 도너마다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실제 세포를 개대 배양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확연히 실제로 5개대부터 20개대까지 저희가 계속 키워가면서 정말로 물리적으로 계속 1개대 꽉 차면 다시 또 개대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컬처 에이지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개대를 5개대는 신선한, 갓 뽑은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20패시지라고 하는 거는 5개대에서 6개대, 7개대, 8개대, 9개대, 10개대. 그래서 쭉 20개대까지 한 3개월 걸려서 이 늙은 세포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노화된 세포라고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는데, 노화된 세포들은 확연히, 그러니까 개대 수를 점점 증가하면 할수록 얘네들은 베타갈 세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베타갈 어세이라고 해서 노화된 세포가 갖는 특징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노화된 세포의 특이적인 그 유전자인 TRF, 텔로미어 랭스와 관련된 인자들이 확연히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확실히 입증한 것은 계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노화가 되면 될수록 스템리스의 마커들이 확연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다분화능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분화하는 거, 연골로 분화하는 거, 뼈로 분화하는 거, 연골로 분화하는 거죠. 요 3분화능도 확연히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세포는 아픈 곳으로 찾아가는 호밍하는,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호밍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특성 역시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기초대사량 역시 확연히 떨어지는 걸로 봐서, 이 세포를 충분한 세포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개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노화된 세포를 가지고 임상에 활용을 하거나 연구에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개대를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능성이 떨어진 애를 골라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지금 MSC라고 하는 성체 줄기세포가 세포 표면에 있는 표면 단백질이 이름표가 일종의 이름표들이 있는데요. 그 보통은 지금 헤마토포이에틱 셀 마커들과 프리미티브 셀 마커들이 각각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로 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종의,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있는 표지자로 이 세포는 이제 줄기세포다, 이 세포는 암세포다, 이 세포는 섬유화세포다, 체세포다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일종의 마커들인데요. 그러면 줄기세포 기능성이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세포 표면에 각자 가지고 있던 이름표의 힘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피스 마커랑 팩스를 이용해서 마커의 발현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세포나 노화된 세포나 이런 어떤 이름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이름표의 발현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 즉 기존에 알려진 이름표만으로는 노화된 세포를 고를 수가 없더라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세포를 이제 전체 통으로 전부 다 세포를 통째로 그럼 분석을 해보자. 노화된 세포랑 젊은 세포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다중 오믹스 기법이라고 해서 듀얼 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지금 지인하고 프로테인 간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결과 유전자의 이름으로는 HSPA5라고 하는 것, 프로테인 이름으로는 GRP78이라고 하는 프로테인 마커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GRP78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세포에 있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영역에 있는 원래는 마커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아이였는데, 재미난 거는 이 아이들은 원래 핵 주변에 있는 아이들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이 노화가 되면 될수록 GRP78의 유전자라던가 프로테인의 발현이 점점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ATF6라던가 IRE1이랑 펄크하고 얘네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ATF6의 인산화하고는 같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뭔가 GRP78이 세포 내에서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계속되는 개대로 일어난 노화 과정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 얘네들이 GRP78이 세포질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세포 안쪽에서 존재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그럼 도대체 세포 내에서 위치도 좀 바뀌나? 하고선 저희가 그 세포 내 분포를 저희가 세포를 분획별로 나눠서 세포의 사이토졸 영역, 그 세포질 영역, 그 세포 안쪽 공간을 다 확인하는 거고요. 이건 세포 막 부분, 저희가 이름표는 대부분 저희가 겉옷의 바깥의 이름표를 다는 것처럼 세포 막의 보통 표면에 있는 표면 단백질로 보통 많이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막에도 얘네들이 존재한다면 바뀌나? 이런 걸 조사를 했고요. 핵 주변에도 존재하나? 핵 주변에서 어떻게 바뀌나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웨스턴 블랏은 세포질 안에 있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화가 될수록 GRP78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질 안에 있는 GRP78의 총량은 감소를 하는 거죠. 근데 멤브레인에 있는 경우도 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포일 때는 세포질과 세포막이 존재하고 있다가 노화되면서 점점 세포질과 세포막, 특히 세포막에 있는 GRP78의 발현량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핵 안에 있는 핵
있는 양을 조사를 해보니까 노화가 될수록 핵 또는 핵 쪽에 있는 GLP-78의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형광현미경으로 실제 어떻게 분포가 바뀌는지를 계대별로 5, 10, 15, 20별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세포일 때는 세포질 영역과 세포막 영역까지 고르게 잘 분포를 하고 있다가 노화가 될수록 세포 핵 쪽 혹은 핵 주변 페리뉴클리아 리전으로 주로 많이 분포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핵 주변에 보통 존재하는 것이 젊을 때는 아마 세포질과 세포막 쪽으로 많이 트랜슬로케이션이 되는데 노화가 되면 그쪽으로 트랜슬로케이션이 못 되는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적인 면에서 그러면 최소한 이 패시지와 상관없이 세포질 혹은 세포막에 GLP-78이 존재하는 세포라면 젊은 세포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TMSC에서만 일어나는 건지 혹은 다른 MSC에서 다 일어나는 건지 혹은 이게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 조직에서 뽑은 MSC를 이용했고요. 또 하나는 MSC가 아닌 암세포주를 이용해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에 해당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에 해당하는 NIH3T3 셀을 이용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방 조직에서 뽑은 MSC에서도 역시나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암세포나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아서 최소한 GLP-78은 성체줄기세포, 즉 MSC의 노화의 특이적인 셀렉션 마커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커는 찾았으니까 얘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의 젊은 세포, 특히 튼튼한 세포일수록 세포막에 GLP-78이 있기 때문에 맥스라고 하는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자석을 이용해서 세포를 솔팅하는 기법으로 세포 셀 서피스, 세포 표면에 GLP-78을 발현하는 세포들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계대와 상관없이. 그랬더니 이렇게 표면에 GLP-78이 있는 걸 파지티브, 없는 거를 네거티브라고 구분을 했고요. 이 둘을 비교해 봤더니 역시나 파지티브인 경우가 확연히 높은 분화능도 가지고 있고요. 세포 대사능도 훨씬 더 많이 뚜렷하게 좋은 세포 대사율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GLP-78의 특이적인 건지 혹은 늙은 세포에서 원래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siRNA로 GLP-78을 특이적으로 이니비션을 해봤더니 GLP-78 파지티브 셀에서 이제 이니비션 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이니비션이 되면 역시나 ATF6나 펄크하고 인터랙션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셀 서바이벌에 관련된 것들, 즉 P53이라던가 AKT의 임산화 과정 이런 것들이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GLP-78은 세포가 기본적으로 트랜슬로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세포의 생존하고 증식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제 여기서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스템리스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GLP-78이 그러면 이제 이런 이러한 세포들이 정말 재생 기능성이 탁월한지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 GLP-78이 이제 더 활성화되고 더 GLP-78이 조금 더 많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마일드한 ROS, 높은 농도의 ROS는 톡식한 에이전트이지만 적당한 농도의 ROS 상태에서는 오히려 줄기세포의 기능성을 증진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들과 저희 선행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이드로젤에다가 GLP-78을 표면에 가지고 있는 GLP-78 파지티브 세포를 이 안에다 혼입을 해줬고요. 혼입한 이 세포를 이렇게 칼바리알 디펙트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 두개골 영역에 약간 구멍을 내서 여기 이 뼈가 이제 손상을 입었잖아요. 이 부분에 뼈가 얼만큼 빨리 잘 재생되는가 하는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RP78 네가티브인 세포도 ROS젤에다가 더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연두색으로 보여주는 GRP78의 발현이 세포질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조금 확대된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지티브 셀에다가 ROS 젤을 같이 넣어준 경우에, 여기 네가티브이고요. 여기가 파지티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디펙트가 일어난 영역에 지금 뼈가 안 생겨서 이렇게 까맣게 구멍이 비어 있죠. 근데 이 영역이 파지티브 셀과 파지티브 셀을 ROS 젤에 같이 섞어서 버무려 준 것을 집어넣어 준 경우에는 굉장히 튼튼한 뼈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뼈의 조직도 그 히스톨로지 면에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주변에 이 세포들이 잘 사는데 필요한 혈관도 잘 많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어떤 그 다양한 노화된 세포의 특이적인 바이오마커를 골라내고 그 마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생체 재료를 이용해서 골 재생능을 증진시키는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 연구들은 이제 지금까지 4,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선행 연구들과 많은 도움들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사실 저희 실험실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었던 거라서 지금 정말 여기 보여지는 다양한 산학연 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뭐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랑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그다음에 여기 미시간 애나버에 있는 미시간 약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이백하고 삼양사에서 조금이 아니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2004년에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제 랩 그온 올간이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키우는 올간, 장기라는 얘기고요. 이게 더 발달하게 되면 휴머노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겉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눈이라던가 여기 있는 그 뇌로 가는 페이스메이커라던가 심장이라던가 팔 부분, 근육 이런 게 전부 다 랩에서 만들어진 장기로 대체된 이런 사람들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2004년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다 아마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방광은 이미 성공해서 이제 하는 어린 환자가 10몇 년이, 14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환자도 있고요. 트라키아라고 하는 이 기도, 숨이 가는 길이죠. 기도도 재생하는 것까지는 이제 현재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에 이제 조금이나마 저희가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연구는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최다현 지금 학생이 올해 박사과정을 받고 현재 저희 실험실 포스닥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친구가 거의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실험실 바닥 청소서부터 같이 해준 친구라 특별히 더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호로 들어온 이경은 학생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도 본인이 찾아서 저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좋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박지원 박사님 지금 사진에 지금 여기 계시네요. 박지원 박사님이 여러 가지 오믹스 기법 많이 저한테 알려주고 계시고요. 최주강 학생이 굉장히 또 많은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새로운 걸 세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는데 현재 식약처의 의료기기 팀에서 열심히 재미나게 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저희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었고 여러 사람들의 많은 도움과 사실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했고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실험실과 언제든지 콜래버레이션을 하거나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거나 제가 문의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 문의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